도스토옙스키 생애와 문학 그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인데 투옥과 유형 이 시작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가입 뭐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이 페트라셰프스키는 이게 워낙 도스토옙스키 생애에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페트라셰프스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진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여기 보면은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페트라셰프스키 나와 있죠. 이 페트라셰프스키는 이 빨간 글자를 봐주십시오. 짜스코의 셀로 리시움, 영어로 리시움입니다. 러시아 말은 리체이죠, 리체이. 여러분 짜스코의 셀로 하면은 머릿속에 누가 떠올려야 되느냐? 푸시킨이 떠올려야 됩니다. 푸시킨이 이 귀족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짜르 마을, 짜르코에란 짜르의 셀로는 마을, 컨트리거든요, 영어로. 마을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 이름을 짜르코에 셀로 이렇게 붙였죠. 이 귀족들만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여기 푸시킨이 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라셰프스키는 새카만 후배죠. 바로 이 학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12월 당원의 주모자들이 다 이 학교 출신들이란 귀족 학교 출신들이었다는 거. 혁명이 일반 서민 프롤레타리아가 일으켜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 혁명은 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혁명입니다. 이 페트라셰프스키도 이 귀족 학교를 나온 뒤에 페테르부르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에 외무부 통역 및 번역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페테르부르크 안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외무부에 다니면서 저녁이면은 서클 하나 만들어서 그 서클을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클 운영하는 게 뭐냐? 독서 서클입니다. 이런 게 페트라셰프스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비밀 독서 서클이 이때 엄청나게 여러 군데 퍼져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다 전원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잡혀요. 왜 그랬냐 그게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1849년 사형선고에서 사면받아서 시베리아 유형 갔다가 나중에는 활동 중에 사망한 게 바로 이 페트라셰프스키 생입니다. 이 밑에 나오는 이거는 이 파란 글자는 잡혀가지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뒤에 사면을 받아서 시베리아 유형 중에서 거기서도 또 그 혁명활동을 하다가 유형 중에 죽습니다. 페트라셰프스키는. 상당히 유명한 서클이죠. 이게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 르핀이 그린 혁명가 모임, 혁명가 비밀 모임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참 세계 미술사에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 이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참 명화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수연한 그 비밀 서클 모임이 잘 나타나 있죠, 이 그림에. 그럼 이 서클은 뭐든 거냐 하면은 독서 서클인데 이 서클 하는데 경찰들이 이때 경찰들이 그 비밀 경찰들이 굉장히 러시아 비밀 경찰이 일찍부터 발달했거든요. 기능이 발달해서 돈만 주면 뭐 다 비밀 경찰 노릇 해주니까 쉽죠. 그 앞잡이들 만들기가. 안토넬리라는 요 안토넬리라는 한 청년을 여기에 위장 잠입시킵니다. 이 서클을 좋아하는 것처럼 혁명 분자인 것처럼 들어가서는 몇 달 동안 계속 다니면서 다 파악해서 명단 완전히 작성한 뒤에 그대로 모이는 날 가서 몽땅 다 한꺼번에 잡아버립니다. 그 참 잡힌 사람은 억울하지만은 경찰로서는 한 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1849년 4월 23일에 전원이 체포되어서 페트로 파브롭스키 요새 이게 이제 페테르부르크 가면은 우리나라 치면 여의도 같은 다리 건너서 있는 섬, 그 당시 준 섬이었습니다. 그 요새 거기 이제 옛날에는 군 방어 진지로 만들었던 성을 페트로 파브롭스키 요새가 그 요새를 나중에는 정치 감옥 그 감방이 되어버립니다. 제일 러시아에서 무섭고 탄탄한 감방이 돼요. 여기에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28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페트로 파브롭스키는 물론이고
도석이 비롯한 15명이 사형 언도를 받아요. 사형 판결 받습니다. 받아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가 사형 집행날이 옵니다.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참 리얼하게 그려졌어요. 세 사람씩 기둥에 묶었습니다. 세 사람씩 묶고 여기 총은 한 분대쯤 되는 총들을 넣어가지고, 원래 처형할 때 총은 한 사람만이 쏴도 죽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쏘면 쏘는 사람이 너무 그 자기가 죽인 사람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죄의식이 일생 동안 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다 총을 쏘가지고는 너는 이쪽, 그 다음 너는 중간, 너는 저쪽 해가지고 몇 사람씩 정해줍니다. 한 서너 사람씩. 한 사람, 그냥 서너 사람 정해줘 놓고는 거기에 일부는 공포탄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한 총을 막 죽는데 이때는 공포탄 넣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나중에는 공포탄을 넣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안 쏜 것처럼 나는 사형인을 쐈지만은 내 처음에는 총알이 없었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형 집행수들에게 죄의식을 안 주기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했고, 이때는 총알 다 넣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몇 발씩 그냥 공동 책임지면은 죄의식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묶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세 사람씩 탁탁탁 묶여서 죽기도 해요. 앞 사람.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묶였을 때 사형 집행 1분 전입니다. 그럼 이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사형 집행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정신이 없답니다. 그냥 멍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기록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멀리서 그냥 형 집행 정직하고 말이 막 달려와야 참 드라마틱하죠. 거짓말 같지 않아요? 연극 같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정지해요. 그래서 1분 전에 사면령으로 풀려납니다. 안 죽어요. 안 죽고는 이틀 뒤에 시베리아 유형을 따라 보내버립니다. 오랫동안 가다 놓지도 않아요. 정지시키고 그 형무소 들어가서 이틀 있다가 그대로 그냥 바로 유형을 보내버리거든요. 그 12월 22일에 이때의 세면노프 광장이거든요. 세면노프. 이 광장에서 형집행 광경을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사형 판결문이 낭독되었어. 사람들은 우리에게 십자성을 그으며 입맞춤을 해주었지. 우리는 파묻히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어. 파묻힐 때 옷을 수의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우리는 3명씩 무리를 지어 호명되었어. 1분도 더 살아있을 수 없었지. 마침내 모든 게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렸어. 말뚝이 묶였던 사람들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어. 그러고는 황제 폐하의 은전을 베풀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글이 낭독되었어.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하나는 미쳐버려요. 그동안 그 몇 분 동안에 미쳐버리고 한 사람은 차라리 죽여버리지. 그 길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 이 광경이 있었거든요. 멀쩡한 거는 도스토옙스키 왜 멀쩡하냐? 영혼 정신력이 하도 강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멍한 상태에서 무슨 기억은 없지만은 자기는 그냥 미치거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안 하고 살아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딱 그 심의를 알겠죠. 그리고 이틀 후에 도스토옙스키 sentence was commuted. 이 시베리아 유형을 어떻게 하냐면은 4년 동안에 중노동 하드레이버 중노동을 처하는 액자일 추방이라 이 말이죠. 중노동에 처합니다. 어디서? 카토르가 하는 거는 이때 러시아에 있었던 여러 그 유형지의 감옥 중에 한 종류입니다. 카토르가 하는 거는. 도스토옙스키가 갔던 데는 카토르가 감옥이에요. 그럼 같은 유형이라도 이런 데 아니고 그냥 멀리 보내버린 것도 있고 아니면 유형 가가지고 거기서 갇힌 데도 있고, 카토르가는 뭐냐면은 프리즌 캠프, 물론 이제 감옥인데 그 안에 넣어놓고는 낮에는 작업을 시키고 밤에는 들어와서 잠자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원래 이 카토르가라는 거는 옛날 그리스에서 나온 걸 보면은 그 갈리선, 옛날 여러분 그 영화 벤허라든가 그 보면은 그 배 타고 노젓는 게 있죠. 제일 곤역, 가장 큰 고통스러운 그 징역형의 그
갤리선 그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노지 얻는 것들, 사공으로 만드는 거. 그러다 그러면 다 못 살고 다 일찍 죽어요. 아니면 광산 가는 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인데 이때 그 러시아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걸 흉내 내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만드는 형벌들 하나를 까토르가라는 캠프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위치는 옴스크, 시베리아입니다. 14일 동안 이제 쭉 이렇게 묶였어. 손이 이래 묶인 채로 쫙 이래 매달아가지고, 매달아가지고, 한꺼번에 쭉 매달아서 줄로 쭉 서서 이렇게 갑니다. 14일간 완전히 걸어가거든요. 토볼스크에 가면, 토볼스크. 갔는데, 이때 러시아의 이 지하 당원들,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데카브리스트가 1825년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1850년이거든. 25년 전에 이 지역 일대에 12월 당원으로 유행 갔던 사람들이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25년 동안 유행당한 채 살아있다가 그 소식을 또 다 들어요. 독소의 사건들이 지나간다 하니까 그리고 와서 막 위로해주고 물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제 데카브리스트 당원 부인들입니다. 이거 보면은 폼비치나와 아넨코바가 그 딸하고 함께 있는데 이때 폼비치나라는 여자가 이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신약 성서를 이래 주는데 거기에 그 신약 성서 페이지 중에 하나 딱 접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10루블 돈을 몰래 넣어가지고 왜 돈을 못 주게 하니까 몰래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줍니다. 참 안 잊어버리죠 저런 거는. 그걸 이제 말한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면 지도 보면 이 지도가 좀 잘못되는데 이게 모스크바거든요. 모스크바인데 이건 딴 데 가는 걸 그린 지도입니다. 지도가 없어가지고 이걸 넣어놨는데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가요. 쭉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마 이 부근 어디쯤에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또 더 가요. 여기서도 한 12일 더 갑니다. 토볼스크에서 이제 잠깐 쉰 동안에 그 12월 당원들 부인들이 주는 위로도 받고 뭐 좀 쉬다가 다시 또 더 가요. 더 가는 게 이제 이게 토볼스크입니다. 지금은 토볼스크. 모든 도시에 크렘린이 다 있다 그랬죠. 여기 위에 높은 언덕에 있는 이게 이제 토볼스크 도시의 크렘린 성 이겁니다. 토볼스크 시내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옴스크. 토볼스크에서 12일을 더 가요. 그래서 옴스크에 도착하거든. 옴스크는 그 지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은 여기 지도가 있잖아요. 횡단 열차를 여기서 타면은 브라이브스톡에서부터 쭉 타면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옴스크 지나가요. 지나가서 이제 모스크바로 가거든. 여기인데. 여기 바로 여기 밑에 내려가면 카자흐스탄까지. 바로 이 국경 부근 우랄 산맥 간신히 그 기술쯤 되는 이 지역에 완전히 지역으로 보면 여기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여기 도착합니다. 여기 까토르가 캠프에 옴스크에 도착했거든. 까토르가 여기 나오죠. 중세 때부터 갤리선 이 제도를 페널 서비투드 그냥 평생 동안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런 이제 러시아식으로 고친 것이 이제 까토르가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게 제와벌의 에피로그 죽음의 집의 기록 여기에 까토르가 이 묘사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위치를 보면 여기입니다. 옴스크 여기잖아요. 카자흐스탄 옴스크죠. 그러니까 철도가 이렇게 가서 이제 모스크바로 가.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이제 모스크바고 옴스크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26일 동안 걸어봤잖아요. 14일에 12일, 26일 거의 한 달 동안 걸어온 거리거든요. 이거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정확히 전체를 보면 모스크바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온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 일구축에 있었던 감옥의 표본으로 일구축에 여러 감옥들이 있었는데 일구축에도 그 12월 당원들이 갔잖아요. 우리 일구축 부시킨 할 때 했죠. 그 여러 감옥 중에서
이렇게 집이 근사한 거는 죄수들 감옥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중앙부서 관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교도소 가면은 딱 들어가면 제일 멋지고 근사한 집은 그 관리들 집입니다. 소장부터 뭐 보안과장, 교무과장에다가 뭐 면회실에다가 뭐 변호사 접견실에다가 뭐 매점이니 뭐 그런 거 있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그겁니다. 중앙행정부서 전체 감옥 행정부서고, 실제로는 이쪽 건너편에 있는 길 건너편에는 이런 아주 나지막한 별로 시원찮은 집들이 이제 감옥이 되는 거죠. 그 바로 여기 있는 사진이나 그 세밀화가 없으니까 일구적 그걸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에서 있었던 그 지역의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호카네 시바리에서 발목에 딱 도착하면은 5kg 족쇄를 차고 4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일꾼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일꾼들. 이런 차림새로 그대로 복역을 한 거죠. 죄수복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발에다가 족쇄를 채운 겁니다. 이 보면 한쪽 다리를 올려놨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족쇄를 채우고, 이제 형이 끝나면은 여기서 족쇄를 여기서 또 떼는 거예요. 용접 공들을 봐가지고 떼는 거고, 처음 온 사람들은 이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다리도 양쪽 다 묶고, 그걸 가지고 손에까지 묶어버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4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자,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살았냐. 4년 동안 1,500개의 참나무 말뚝들이 그가 볼 수 있는 전체 지평선을 경계짓고 있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는 사진하고 조금 틀려요. 이 슈테반 츠바이크가 쓴 도스토옙스키 평전에 보면은 이 참나무 말뚝들이 지평선 넘어 널찍함치 쫙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안에 이제 각 사동들이 띄엄띄엄 이래 있거든. 그럼 각 사동 안에는 100 내지 200명이 한꺼번에 거기서 잠자고 먹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낮에 되면 나와가지고 작업하는데 나와가지고 또 딴 데서 작업 시간 하다가 또 들어가고 이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찬호 말뚝을 하나 둘 이렇게 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매일 눈물로 4년이니까 300에 3, 40이 그러니까 한 1,500 되잖아요. 1년에 하루 한 개씩 세는데 1,500개를 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매일 눈물로 이 담기둥들의 눈금을 새기며 그렇게 365개를 4번이나 세어갔다. 그 동료들은 범죄자들, 독질한 사람, 심지어는 살인자들이었다. 정치범 수용소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때는 자본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본소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리 쭉 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뚝을 이제 하루 한 개씩 1,500개나 씌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살 때 1854년에 2월 15일 형기 만료 후에는 거기서 그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지역을 살다가 4년이 끝났어요. 그럼 보내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그런 이제 이 족쇄라는 게 이런 건 다 푼 뒤에 완전히 졸병이 돼가지고 공병학교 나왔기 때문에 공병 장교거든. 자격으로 따지면은 도스토옙스키는. 근데 졸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는 시베리아 국경 수비대인데 7대대 그걸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또 오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내야 됩니다. 끼리끼리 초원, 세미아팔라친스크. 이건요, 지도에 보면은 있었던 여기서 북동쪽으로 한참 올라가요. 올라가서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시베리아 지역 중에서도. 그걸 올라가서 여기보다 훨씬, 옴스크보다 훨씬 더 시골 극한지대. 거기 이제 쫓겨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국경 전방 부대 그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쫄병으로 근무하면서 검사들이 계속 불러다 감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때 그 맡았던 검사가 귀족 남자 브랑겔 검사가 이 지역 담당입니다.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를 읽었어요. 읽고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막사에서 근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끔 가다 검사가 나와서 근무 잘하느냐, 별일 없느냐 조사해 가고 이랬단 말이죠. 이런데 이때 이 감옥살이의 처참한 체험들은 형 미하엘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병행 밖으로 나가서 하숙할 수 있게 돼요. 예, 브랑겔 검사가 관대하게 봐줘가지고. 그러니까 하숙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민간들 보고 사람 보거든. 그러니까 그 집 딸 중에 작은 딸을 사랑했어요. 비련으로 끝났지만은 엘리자베트 니콜라이예브나 이 여자는 레보로토바 이 처녀는 죽을 때까지 도스토옙스키가 지금 편지를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여자는 사랑한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죄수 쫄병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못했지만은 도스토옙스키 떠난 뒤에 이 처녀는 그 편지를 계속 간직했다. 그런 뜻이죠. 참 안 됐죠. 그럼 그 좋은 처녀는 놓치고 그 다음 걸린 게 뭐냐? 아주 악독한 여자에게 걸려요. 유부녀 이사예바. 그 마을 이제 하숙하는 이제 쫄병이 이제 계급도 좀 올라요. 지금 뭐 점점 올라가면. 그런데 어쨌거나 자꾸 고참이 되는 거죠. 쫄병에서도. 그러는데 마을에서 하숙하면서 밥 먹고 근무하다가 집에 왔다 자고 또 근무 말하는 출퇴근한단 말이죠. 군 사명으로. 근데 그 동네 세무관리였던 이사예프라는 세무관리의 아내, 이 세무관리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마리아 드미트리예프나 이사예바 유부녀입니다. 애도 있어요. 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결핵 환자예요.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 마누라는 결핵 환자. 그 결핵 환자들 얼굴이 하얀 게 좀 그 이상하게 남자들이 이렇게 이뻐 보일 수 있잖아요. 처음엔 거절해요. 그랬는데 남편이 800km 떨어진 곳. 그래서 이제 정근 가버립니다. 정근 갔다가 3개월 뒤에 남편이 죽어요. 근데 어쨌거나 처음엔 거절했다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좀 될 뻔했거든. 그랬는데 이 유부녀가 다른 어떤 교사 애인 총각 교사 애인하고 연애가 되어버립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또 애인 뺏기기 생겼거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집념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마치 새로운 애인처럼 가가지고는 계속 들락거립니다. 들락거리면서 막 프로포즈하고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성적이 좋아서 하사관을 진급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사면 탄원서를 제출하고 다 브랑겔 검사가 잘 봐줘서 일을 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칙명으로 대대 기소가 됐거든. 그럼 그 업적을 가지고 사관 후보생이 됩니다. 그 되고 나니까 이 여자가 결혼 응낙해요. 그래 둘이 결혼합니다. 과부하고 결혼해요. 결혼했는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결혼 전날 밤에도 그 교사 애인을 만났대요. 이 여자가. 그 여자 애가 이 과부가 그 총각 선생 하고 그게 더 좋았던 거죠. 그러나 뭐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또 이 아내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결혼할 때 자기가 간질이 있다는 게 비밀로 했다. 근데 이내 아내에게 들통나요. 왜냐하면 간질이 해버리니까 결혼한 뒤에. 독일 여자와 결혼하여 4남매를 가진 형이 이제 장가 갔습니다. 페데르부르크에서 담배 공장을 하면서 돈을 꽤 벌었어요, 형이. 그리고 돈도 찾아 보내줍니다. 동생에게. 도스토옙스키 형님이. 독일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가진 형입니다. 돈을 꽤 벌었어요. 그랬는데 8년 만에 복권이 돼요. 그러나 도시는 못 들어가. 모스크바 서북쪽, 지금은 칼리닌, 드베르라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와서 살아 좋다. 드디어 시베리아에서 본토 러시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모스크바가 거기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게 드베르거든. 여기 있다가 소위로 인관합니다.
이미 자기는 공무학교 나온 출신이니까. 그 제대 후에 이 티베리에 살면서 그동안에 그 연말에 페테르부르크 와도 좋다. 이래서 이사를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페테르부르크 갔거든. 그러면 형님이 돈 벌어가지고 넉넉하게 동생을 돌봐줄 수 있는 처지가 돼 있거든, 형님이.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자마자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생트페테르부르크 도착하자마자 영어를 보십시오. Society for the Aid of Needy Writer, 가난한 작가들입니다. 가난한 작가들과 학자들, 혹은 Literary Fund, 바로 즉 이건 혹은이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은 Literary Fund, 가난한 작가들과 학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 여기에 가담합니다. 왜? 지금 시기로 말하면 엠네스티 같은 거죠. 엠네스티에 가입해서 돈을 넣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보니까 돈 한 푼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데 그런 작가들, 지식인들이 많거든요. 귀양 가 있는 작가들, 유행체인 작가들이, 투옥 중인 작가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자고 해서 그 가담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심정을 알만하죠. 근데 또 형이 돈 많이 벌었다 그랬죠. 이래서 형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잡지 하나 해라. 참 형 잘 만났죠. 그래가지고 브레미아 시대라는 겁니다. 이 잡지를 발간해요. 그 기조는 온건 자유민주주의 노선, 리버럴 정도의 잡지를 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만났던 여자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름을 외워두세요. 폴리나라는 여자입니다. 빨간글씨로 나오는 폴리나라는 여자 나중에 좀 자세히 나와요. 사진도 나올 텐데 이 빨간글씨 나오는 폴리나 스스로 봅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원형이죠. 아키타입 원형. 여성 주인공들의 성격,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들의 성격의 전형이 되는 여자가 바로 이 폴리나란 말이죠. 어디 있는 거냐? 도박사, 백치, 바보인데 백치입니다. 그 바보보다 더 심한 거 백치, 나타샤. 죄아벌에 나오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까르마조프 형제에 나오는 카테리나와 그루셴카, 이런 일련의 여자들, 팜파탈입니다. 팜파탈, 운명의 여인. 이것들을 다 이 가장 첫 그 이미지, 도스토옙스키에게 강렬한 그런 여자로서의 이미지를 준 것이 누구냐 하면은 폴리나 스스로바다. 폴리나 스스로바. 이 여자다 이 말이죠. 자, 이 여자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이름만 외워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잡지 시대라는 브레메라는 시대라는 잡지를 내면서 자기도 이제 소설 쓰는데 걸작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음의 집의 기록. 저희 감방 살았던 얘기입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 죽음의 집의 기록이거든. 질투로 아내를 죽이고 10년형을 받은 한 귀족의 체험 수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게. 줄거리는 1인칭 소설 쓰나간 거냐. 나가 KC에 있을 때 고란치 코프를 만나요. 고란치 만나가 친구가 됐어. 그러다가 내가 다른 볼일 때문에 석 달 동안 집을 비우고 떠났다가 석 달 뒤에 와보니까 고란치 코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고란치 코프가 새들의 살던 집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란치 코프가 죽었는데, 당신이 없을 때 죽었는데 뭘 남겨놓은 게 있다. 그래? 그 날 좀 달라. 그 돈을 주고 남겨놓은 기록을 인계받아요. 받아서 공개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집의 기록이다. 이런 식으로 그 형식을 알겠죠. 그 액자 소설이죠. 그럼 고란치 코프는 어떤 사람이냐? 35살로 화자야. 나 이렇게 쓴 수기예요. 형기를 마치고 추록했어. 시베리아 병영에서 가정교사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 죽은 뒤에 이게
내 손에 들어와서 공개됐다. 그런 식으로 쓴 거란 말이죠. 소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죽인 게 아니고 국사범을, 정치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쓴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지역 살 때 일본 작품들하고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제 소설이 되는 거죠. 구성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1편이 총 1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제2편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 2편 이래 나뉘죠. 1편은 10장, 1편은 11장, 2편은 10장 이래 되어 있는데 제1편 첫 장면은 감옥 첫날이에요. 대개 보면 저런 거 쓸 때 보면요. 감옥 첫날이 가장 인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써요. 그래서 한 달, 1년간 기록. 이게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4년 산 동안에, 4년에 오랫동안 산 동안에도 그냥. 처음 살았을 때 이 얘기 많으니까 길게 쓰고 나중엔 똑같으니까 별로 안 써요. 도착 3일이 지나니까 노역,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5장. 페트로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게 7장. 루치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8장. 그래서 2편 넘어가거든. 1편 뒤 몇 년간, 그러니까 1편에서는 1년 동안을 썼는데 2편에서는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을 한 편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세히 쓰고 나중에는 똑같으니까 중요한 일만 탁탁하게 써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2편 중에서는 제5장 여름철, 여기 보면요. 4월 초부터 묘사, 여러분들이 혹시 자연 도스토옙스키가 수필을 어떻게 썼을까? 그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5장을 보십시오. 2편 5장. 소설 다 보지 않아도 이 소설 구해가지고 2편 5장 찾아서 보면요. 이 본 풍경이 명수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멋진 꽁트도 들어있고 또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꽁트를 모아둔 것 같아요. 얘기들. 근데 특히 이제 널리 알려진 게 뭐냐면 꽁트로 단편으로 널리 독립돼서 막 그 세계 단편 선집 같은 데 실리는 게 뭐냐면은 독수리라는 제목입니다. 독수리. 이게 6장에 나오거든요. 감옥 동물 이래놓고 독수리거든. 그럼 죄수들은 갇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뭘 많이 키워요. 오죽하면 뭐 쥐도 잡아가지고 먹인 죄수들이 있었거든. 심심하니까. 쥐를 잡아가지고 그냥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잡이밥 떠주고 먹여요. 심심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들에서 일하다가 그 재주 있는 한 죄수 하나가 어떻게 독수리를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서로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이 독수리 놓아주자. 그걸 놓아줍니다. 아, 이거요, 명단편이에요. 하나 딱 떼나 독립해서 보면. 근데 여기 나오거든요. 이 소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왜 놔줍니까? 자기들이 같이 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리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우리 키우자 뭐 이런 거 다 그런 여론 뿌리치고 그냥 놔주자 한 데서 다 방송하죠. 와, 날아가는 걸 이 죄수들이 막 쳐다보는 거. 그게 이 소설 끝이거든요. 아, 참 멋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유형지 각가지 인간상 250명 가량의 죄수 집단, 고독으로 고통과 죄악을 극복하면서 쭉 나아갑니다. 가진이라는 사람은 바깥이 오히려 고토이고 감방이 천국이다. 고 주장하는 죄수. 이 등보를 가지고 막 인간고음을 연상할 정도로 그 안에서 미련하게 낙천적으로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오르로프는 아주 선역하고 여성적으로 가냘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악질입니다. 눈썹 하나 까딱 안고 살인도 가능한 죽는 애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보고자 그걸 보려고 애를 죽일 수 있는 살인마. 그것들을 보면은 전혀 그래 안 보여요. 착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죄와벌의 원형이라고 말해요. 올로프를. 페트로프는 돈을 위해서는 살인을 서슴지 않아요. 그렇게 번 돈으로 온갖 방탕, 타락한 생활을 인생 낙으로 삼는. 그 돈이 많으니까 뭐 감방 안에서도 술, 도박에 여자까지 되는. 돈만 많으면 다 돼요. 그게 이제 베드로. 별 재주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는 힘은 강하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익숙해질 수 있는 동물이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적응력하면 동물들도 적응력이 있다 하죠. 인간만큼 지구 위에서 적응력이 강한 동물은 없답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저런데 어떻게 살까 싶은데 다 살아요. 그런데 처해지면은. 나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감방을 살면서 느낀 체험의 핵심이 요겁니다. 죄인들, 그런 죄 짓고도 다 잘 살아요. 내가 이 유형의 10년 동안 한 번도 1분 동안도 도스토옙스키 자신은 4년 살았지만은 이 수기를 쓴 주인공은 10년 살았거든. 혼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것이었을까. 한 번도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옆에서 떠들어. 얼마나 혼자 있고 싶어요. 내가 지역 살 때는 불 끈 데서 깜깜한 데서 잠자기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잠을 자도 전기불이 항상 켜 있었거든요. 이때 뭐 전기불이 없을 때니까 뭐 불은 껐겠지만은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방에서 뭐 하냐고 계속 밖에서 간수대 들여다보기 때문에 불 켜놓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때 보면 혼자 못 있는 거.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은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덜 괴롭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욕천재. 그들의 욕은 천재야. 욕이 하나의 학술로까지 진전해가지고 모욕적인 말 대신에 욕 한마디로 딱딱 뭐 나는 이게 실감 나요. 나도 그런 욕들을 하도 많이 자주 들어가지고 간방 가면 뭐 우리나라 간방 가면 욕이 천재입니다. 그냥 뭐 그냥 나쁘다 이런 말 그래 안 해요. 그냥 욕 한마디로 그냥 나쁜 걸 딱 나타내고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또 서비가 겪은 거죠. 길이와 너비가 12피트밖에 안 되는 공간에 약 100여 명 아니면 적어도 80명의 남자들이 콩나물 실처럼 들어차 있는 장면을 상상해봐라.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 물 이렇게 놔두고는 몇십 명 그냥 탁 틀어넣어버리고 목욕 시간 많이 주지도 않아. 우리는 대체로 200명쯤 되었지만 그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있었다. 그 두 그룹으로 200명이 함께 노역도 하고 잠자고 하는데 목욕탕이 작기 때문에 100명, 100명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00명을 집어넣어놨어. 근데 물은 요만한 탕 하나야.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갔다 그냥 나와락 하고 뭐 잠깐 들어가서 그냥 발만 담그고 이렇게 몇 번 던지면 그냥 나와락 하고 이런 겁니다. 제수들은 바닥에서 철렁거리는 10개의 쇠사슬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다. 이 장면에 이제 내가 여기 안 썼는데, 이 사슬을 목욕할 때 죄수들이 허가없이 그냥 벗겨요. 벗어가지고 한대요. 근데 그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어떻게 벗는지 모르겠어요. 참, 죄수들이 기술도 좋아. 그러가 이제 끝나면 간수들이 볼까 또 다시 채워요. 자, 이 장면에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아무리 밖에서, 감방 밖에서 가난해도 거기서 보는 그 진짜 밑바닥 인생을 못 보거든요. 감방에서만 볼 수 있는 거거든. 민중의 거친 껍질을 벗겨라. 그리고 너가 아무런 편견 없이 주도 면밀하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민중을 연구하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철학자들은 우리 민중에게 이러쿵저러쿵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 가보면 달라져요. 내가 공부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심지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들은 민중학교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가 학교예요. 아무리 공부해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못 배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마음속으로 톨스토이나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해요. 여기 갔다 온 뒤부터는. 톨스토이는 그런 감각을 안 가봤거든.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폴리나리아 스스로가. 아폴리나리아.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죽음의 기록 낭독 때 학생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변심해서 16살 연하의 로자노프와 결혼했고 7년 후에 또 이혼해요. 여자입니다. 이 로자노프 결혼한 그 바로 그 도스토옙스키가 좋아하던 여자하고 결혼한 평론가거든. 로자노프는 이름 외워두세요. 스스로 봐도 나중에 사실 나오지만은 스스로 봐는 도스토옙스키가 이때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 여자에게 그 이 성적인 그 욕망과 애정의 감정, 그 자기가 그 멀리 변두리에서 시골 한 말단 세무 직원의 폐병 앓는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데리고 페테르부르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면 지적인 이 여자를 보니까 막 보통 반응이 아니야. 근데 여자는 또 변덕이 심해요. 연하의 남자하고 막 연애하다가 이 평론가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했거든. 결혼한 뒤에도 계속 좋아해요. 근데 이 로자노프는 평론가이자 철학자인데 작가이기도 한데 이 로자노프는 나중에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진 평론가가 돼요. 이 로자노프 평론가는 도스토옙스키와 사상이 비슷합니다. 혁명을 반대하고 좀 보수적이고 러시아의 전통을 사랑하는 그런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학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학대받은 사람들은 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해가지고 그냥 무슨 일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주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바냐는 이 나타샤와 약혼합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 정신이 강하고 남에게 최선을 다하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여성, 그게 이제 바냐란 말이에요. 응? 나타샤는 어떤 거냐? 발코프스키 공장 영지 관리인 유메네프의 딸입니다. 총명하고 강렬한 여성적인 그 자기 의식이 강렬하고 모성애로 일관된 사람인데, 그 이제 이 나타샤는 러시아 문학에서 여성적인 인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한 전형에 속합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나타샤 하면 전형과 평화에 나오는 나타샤처럼 아주 매력 있는 여자로 꼽힐 정도로 이름 있는 여자입니다. 나타샤는. 그런데 이 나타샤가 자기를 사랑하는 바냐를 별로 좋아 안 하고 이 알로샤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공자가 아들이야. 아들인데 이 남자는 또 누가 하냐? 까짜 이어와 결혼해요. 왜 그러냐? 알로샤 이는 볼 때 착하나 방탕해. 난 말도 잘 듣고. 나타샤가 막 다가가야 사랑한다고. 접근해 올수록 싫어해요. 이 뭡니까? 이런 남자 있어요. 여자도 저런 여자들 있어요. 진짜 좋은 남자가 자기에게 접근해 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남자보다는 인간 망종을 사랑하는 여자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그런 여자. 있고. 자기 매력 있는 남자가 장래성있고 성실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막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남자. 알로시아도 마찬가지야. 나타샤 같은 그렇게 좋은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뭐 돈 뭐 이래 가지고 말이죠. 백작 시장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나타낸 겁니다. 말하자면은
딱딱딱 제대로 다 짝이 안 맞은 거죠. 요까지가 이 사람들의 그 사랑 행각을 다룬 거. 그 다루면서 사랑이 됩니다. 버림받죠. 그러니까 이제 학대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 뒷얘기는 딴 얘기입니다. 일부가 이 사람들이 얘기고, 2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넬리라는 공장 외도로 생긴 딸인데, 이 딸이 그냥 학대받으면서 살아간 얘기 쓴 게 이제 바로 2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 이제 첫 해외여행을 갑니다.